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탐정 소설의 역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데요. 최초의 탐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셜록 홈즈는 어떻게 세상을 사로잡았을까? 그리고 에거서 크리스티는 왜 지금까지도 범죄의 여왕이라고 불릴까? 그렇죠. 이런 질문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탐정 소설의 계보를 쭉 따라가면서요. 각 시대가 탐정이라는 인물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어떻게 그려냈는지 그 거대한 생각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이게 단순히 유명한 작가랑 작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그 시대에 그런 탐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아,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군요. 그럼요. 안락의자에 앉아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귀족 탐정부터 부패한 도시의 뒷골목을 헤매는 그런 냉소적인 탐정까지 그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불안과 믿음을 비추는 거울 같거든요. 거울이요? 네.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즐기는 범죄 스릴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울의 첫 조각, 모든 것의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보통 탐정 소설의 아버지 하면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코난 도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들 그렇게 알죠?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보다 무려 40년이나 앞서서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연 작가가 있었더라고요. 바로 에드거 알런 포입니다. 맞아요. 모든 것은 1841년작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서 시작됐다고 봐야죠. 1841년이요? 네. 포는 여기서 오규스트 듀팽이라는 인물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문학사상 최초의 탐정으로 꼽힙니다. 최초의 탐정. 훗날 왓슨이 셜록 홈즈한테 당신을 보니 포의 뒷팽이 떠오르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을 정도니까요. 뒷팽은 홈즈의 명백한 원형이 된 인물이에요. 뒷팽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홈즈처럼 막 현장을 뛰어다니고 변장도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래서 안락의자 탐정, 즉 armchair detective의 시초라고 불려요. 안락의자 탐정이요. 네, 그네 사건 현장에 거의 가지 않아요. 그냥 신문 기사나 증언처럼 주어진 사실들을 자기 방 안락의자에 앉아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그걸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행동보다는 순수한 사고의 힘, 이성 그 자체로 모든 미스테리를 풀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이 바로 그 증거죠. 굳게 잠긴 4층 방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사건, 즉 최초의 밀실 미스테리인데요. 최초의 밀실 미스테리요? 네, 경찰은 현장의 그 참혹함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하지만 뒤팽은 여러 증언 속에서 범인이 남긴 아주 특이한 톤의 목소리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민첩성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서에 주목하죠.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언어와 논리의 조각들을 맞추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걸로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뒷팽이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활짝 열고 탐정을 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만든 인물을 역시 셜록 홈즈겠죠? 그렇죠. 홈즈의 시대가 온 거죠. 안락의자에서 세상을 분석하던 뒷팽이랑 달리 홈즈는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처이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통해 탐정에게 부여한 새로운 무기가 바로 과학이었거든요. 홈즈는 발자국, 담뱃재, 총알 자국, 혈흔 같은 아주 미세한 증거들을 분석하죠. 화학 실험도 하고 필적 감정도 하고요. 이건 순수한 논리 게임이었던 추리를 과학적 합리주의의 영역으로 끌어온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과학과 이성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잖아요. 뭐랄까, 과학으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그런 낙관주의 같은 거요. 네, 홈즈는 바로 그 빅토리아 시대의 자신감과 낙관주의의 화신이었죠. 아무리 기괴하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국엔 과학적인 관찰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 그걸 보여줬어요. 듀핑이 과학자의 방에서 이뤄낸 걸 홈즈는 실험실과 런던 거리 위에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렇게 홈즈가 추리소설의 기틀을 다진 후에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범죄의 여왕들이 대거 등장한 시기죠. 네, 쏟아져 나왔죠.
이때 흥미로운 건 추리소설이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지적인 게임으로 여겨졌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이 생긴 거죠. 나는 독자 당신에게 모든 단서를 공정하게 보여줄 테니 당신도 탐정과 함께 머리를 써서 범인을 맞춰보시오. 딱 이런 거였어요. 재밌네요.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범인이라거나 탐정이 독자 몰래 숨겨둔 단서로 사건을 해결하면 그건 반칙으로 취급됐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어요. 심지어 그 반칙을 규정하는 게임의 법칙까지 명문화되었다면서요. 이건 정말 스포츠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1928년에 나온 SS 반다인의 추리소설 작법 20칙, 그리고 1929년 로널드 녹스의 탐정소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요? 네, 핵심은 공정성이에요. 예를 들면 범인은 이야기 초반에 등장한 인물이어야 한다. 탐정이 발견한 모든 단서는 독자에게도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아주 긴 설명이 필요한 과학장치를 써서는 안 된다 같은 규칙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규칙들이 오히려 작가의 창의력을 제한하지는 않았을까요? 20개나 되는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공식처럼 딱딱해질 위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비판도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엄격한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작가들은 그 안에서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트릭을 만들어내야만 했어요.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자극한 셈이군요. 그렇죠. 심지어 녹스의 10계명에는 중국인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조항도 있었는데요. 네, 그건 무슨 의미죠? 인종차별적인 건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의도라기보다는요. 당시 서양 작가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트릭을 너무 쉽게 신비한 동양의 비술 같은 걸로 얼버무리는 게으른 관행을 비판한 거였어요. 아하, 즉, 미스터리는 언제나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그 공정성의 원칙을 강조한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황금기의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영리하게 활용했던 작가가 바로 에거서 크리스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녀의 탐정 에르큘 푸아로는 홈즈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접근하죠. 홈즈가 발자국이나 담뱃재 같은 물리적 증거에 집착했다면 푸아로는 용의자들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심리적 모순을 파고들어요. 그가 늘 자랑하는 작은 회색 뇌세포의 활동이라는 게 바로 그거군요. 네, 그게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하는 거고요. 푸아로가 벨기에 출신의 이방인이라는 설정도 그런 심리 분석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아주 절묘한 장치죠. 영국 상류사회라는 그 닫힌 공동체 안에서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위선과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내부의 균열을 발견한다. 바로 그거죠. 크리스티가 천재적인 건 이런 황금기의 규칙을 누구보다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규칙을 아주 보기 좋게 깨뜨려서 독자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게 그녀의 위대함이죠. 1926년작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이 대표적이에요. 그 유명한 작품이요? 네, 이 작품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독자에게 들려주는 서술자, 그러니까 왓슨 역할을 하는 인물이 범인으로 밝혀지거든요. 와, 1926년에 그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정말 책을 집어던졌을 것 같아요. 하하, 그랬을 수도 있죠. 독자가 가장 신뢰하는 목소리가 사실은 범인의 목소리였다니 이건 규칙을 깨는 걸 넘어서 독자와의 신뢰 자체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술자는 절대 범인이 아니다라는 그 불문율을 정면으로 깨트린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또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어떤가요?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죠.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12명의 공범이라는 설정도 파격적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결말에 있죠. 푸아로는 진실을 밝혀내고도 법의 심판 대신 그들을 모두 용서하는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맞아요. 단순히 범인을 찾는 퍼즐을 넘어서 과연 법의 정의만이 유일한 정의인가라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네, 이처럼 크리스트는 범인 찾기 게임이라는 장르의 한계 안에서 인간 심리와 정의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까지 담아냈어요. 황금기의 완성자이자 동시에 파괴자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영국의 작가들이 전원주택이나 기차 안에서 우아한 지적 게임을 펼치고 있을 때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죠.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금주법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요. 혹시 하드보일드 장르는 바로 그 우아한 게임에 대한 반발 혹은 그건 현실이 아니야 라는 외침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하드보일드는 황금기 미스터리에 대한 뭐랄까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조리한데 어떻게 한 명의 천재 탐정이 나타나서 모든 질서를 깔끔하게 회복시킬 수 있단 말이냐? 그런 회의감이군요. 네, 바로 그 회의감에서 출발했죠. 처음에는 값싼 펄프 잡지에 연재되면서 저급한 문학으로 취급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시대의 정신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새로운 흐름이었습니다. 하드보일드 탐정의 모습을 한번 그려주시죠. 만약 푸아로와 하드보일드 탐정을 한 방에 넣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을 거예요. 고전 추리소설의 탐정이 지적인 귀족이나 신사라면 하드보일드 탐정은 도시의 뒷골목을 누비는 거친 노동자 계급의 남성이죠. 아, 트렌치코트에 중절모 쓰고 위스키병 들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요. 네, 바로 그거요. 이들은 취미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 탐정이에요. 그래서 고상한 추리 대신 주먹과 총, 그리고 동물적인 직감으로 사건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랐겠네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전환입니다. 황금기 소설에서 범죄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잠시 깨트리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해요. 개인의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탐정이 비정상적인 개인, 즉 범인 한 명을 제거하면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되죠. 하지만 하드보일드의 세계에서 범죄는 자본가, 정치인, 경찰까지 모두 한 통속이 된 거대한 구조적인 악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군요. 한 명의 범인을 잡아넣는다고 해서 부패한 사회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그 절망감이 깔려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드보일드 탐정들은 냉소적이고 깊은 무력감을 느껴요. 사건을 해결해도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도덕률과 규범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웁니다. 질서를 회복시키는 영웅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고독한 투사인 셈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탐정 소설의 흐름이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이번에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독특한 형태로 진화하죠. 1960년대에 등장한 사회파 추리물이 그 시작이었고요. 네, 마츠모토 세이초가 그 문을 열었죠. 사회파 추리물은 범죄의 트릭, 즉 어떻게 죽였는가, how done it보다 왜 죽여야만 했는가, why done it에 집중해요. 하우가 아니라 와이. 네, 범죄가 한 개인의 악마성 때문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 모순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죠. 그렇다면 범죄 자체가 아니라 그 범죄를 만들어낸 사회가 진짜 범인이라는 시각이네요. 하드보일드의 문제의식을 더 깊이 파고든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파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 범인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후 일본 사회의 부조리, 기업의 비리, 관료주의의 폐해 속에서 희생양이 된 개인의 비극을 다루거든요. 단순한 범죄 소설을 넘어서 사회를 고발하는 리얼리즘 문학으로까지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진지한 사회 비판에 대한 반작용처럼 다시 고전적인 퍼즐 미스터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요? 신본격이라는 흐름이 있죠. 네, 사회파가 너무 무겁고 교훈적이라는 피로감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미스터리 본연의 지적 유의를 그리워하는 독자들이 많아졌어요. 지적 유의. 작가 시마다 소지가 1981년 점성술 살인 사건을 발표하면서 그 부활의 신호탄을 쐈죠. 아, 그럼 황금기 정신의 귀환이군요. 자, 내가 모든 단서를 공정하게 제시했으니 이제 당신이 범인을 맞춰보시오 하고 독자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정확해요. 사회적 메시지 같은 건 잠시 잊고 오로지 기발한 트릭과 논리적인 추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자는 움직임이었어요. 시마다 소지를 필두로 아야치지 유키토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기상천외한 설정과 대담한 반전을 무기로 일본 미스터리의 새로운 붐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 안락계자에서 이성의 힘을 증명한 뒤팽으로 시작해서 과학적 합리주의의 화신이었던 홈즈, 인간 심리의 대가 푸아로를 거쳐 부패한 사회와 싸우던 하드보일드 탐정, 그리고 일본의 사회파와 신본격까지 네, 한 바퀴 쭉 돌았네요. 쭉 들어보니까 탐정소설의 역사는 단순히 장르의 변천사가 아니라 각 시대가 정의란 무엇인가, 진실은 어떻게 밝혀지는가에 대해 저마다의 대답이었군요.
맞아요. 탐정 소설은 시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들을 반영하는 그릇이었던 셈이죠. 사회가 안정되고 합리성을 신뢰할 때는 지적인 탐정이, 사회가 혼란하고 부패했을 때는 냉소적인 탐정이 등장했듯이요. 우리가 지금 즐기는 수많은 범죄 드라마나 영화들도 결국 이 길고 깊은 역사 위에서 지금 우리 시대의 정의와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2024년,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탐정이 등장한다면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탐정은 가짜 뉴스와 알고리즘, 디지털 범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무기로 진실을 찾아낼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한 범죄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얼굴을 비추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